여러분, 역사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책 속의 연도와 인물들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도쿄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좌 교수 나카야마 겐지입니다. 30년 동안 조선은 역사 속에 머물러 있던 나라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문명화를 이끌어야 했던 후진 국가, 그저 한 장의 과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제 딸 하나의 한마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낙후된 이미지와 과거의 잔상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내 딸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며칠의 여정이 제가 쌓아온 평생의 신념을 뒤흔들고 역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제 딸 하나애가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아버지, 정도현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나애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인이라니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역사 속에서 조선은 항상 일본의 그늘 아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문명화가 필요했던 곳, 우리가 이끌어야 했던 나라. 도쿄 서울 공동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만났어요. 도현 씨는 정말 훌륭한 역사학자예요. 하나의 설명에도 제 마음속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책에서 배운 것뿐. 실제 방문한 적도 없었죠. 그저 머릿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된 과거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제가 쓴 동아시아 문명의 전파와 일본의 역할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책에서 저는 한반도를 문명의 통로로만 서술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보다는 일본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의 부수적 역할만 강조했죠. 결국 혼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심 현대 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애가 얼마나 섣부른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한국어 인사말 몇 마디를 배우려 했지만 그 복잡한 글자들을 보며 곧 포기했죠. 교수님,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정도현이 보낸 메시지에 형식적인 답장만 보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편견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첫 번째 충격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의 터미널은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앞에 섰을 때 직원의 안내 없이도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카야마 교수님 환영합니다. 로봇이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죠. 이게 제가 알던 조선의 후예 국가인가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인 수화물 처리 시스템,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바닥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쪽입니다. 정도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가 첫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전철에 탔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처음이시죠?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정도연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라고 말하면 제 선입견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그저 인상적이군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제가 연구해온 역사 속 조선과 눈앞의 한국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건물들. 이 광경은 제 머릿속 조선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어디에 있지? 첫날부터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일은 경복궁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아는 조선을 만날 수 있겠죠? 아침 일찍 정도현과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궁궐 입구에 서자 웅장함이 느껴졌어요. 광화문의 위엄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성곽과는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법궁입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9세기에 재건되었죠. 정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근정전 앞에 서니 그 규모와 건축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목조 건축물의 섬세함과 균형미는 일본 건축과는 또 다른 미학을 보여주고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기둥 배치와 처마의 곡선입니다. 수학적 계산이 정교하게 적용되었죠. 정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선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회루로 이동하며 인공 연못과 정원의 배치를 보았습니다.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움이 놀라웠어요. 이것은 조선시대의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해시계 중 하나였죠. 과학기구들을 보며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향원정에 이르러서는 그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진실에 가까워지죠. 정도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십 년간 역사학자로 살아왔지만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경복궁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내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구나.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제 오만한 자부심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방문 후 정도연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죠.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가 시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조선시대 전시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전시물들은 제가 알던 조선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정교한 도자기, 세련된 금속 공예품, 섬세한 회화 작품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쪽은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전시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서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자가 중국 한자를 차용한 것과 달리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인 체계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되었죠. 정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들,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모음의 철학적 개념이 담긴 이야기가 경이로웠어요. 문명의 목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1446년에 반포되었지만 실제로 일반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민주적인 문자 체계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문득 제가 쓴 책에서 한글을 단 몇 줄로만 언급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토록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만든 나라를 어떻게 문명화가 필요했던 곳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박물관을 나오며 제 학문적 양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평생 믿어온 역사관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도연은 저를 서울 중심부의 한 현대적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디지털 한국 파빌리온이라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죠. 정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첫 번째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디지털로 재현된 경복궁의 모습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손동작만으로 궁궐 내부를 탐험할 수 있었죠. 놀라운 것은 역사적 고증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경복궁의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다음 공간에서는 한복 가상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스크린 속 제 모습에 다양한 시대의 한복이 입혀졌어요. 터치 한 번으로 조선시대 양반부터 왕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체험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통과 첨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특히 판소리 AI 체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통 판소리로 변환되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과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와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정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접근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전통을 보존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현대와의 소통을 잊었던 건 아닐까요? 파빌리온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생명력이 아닐까요? 저녁 무렵 정도연은 저를 그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한옥으로 초대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전통 한옥 마을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교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름다운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과 나무, 작은 연못의 조화가 평온함을 자아냈죠. 정도연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이었고 어머니는 국어교사라고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나카야마 교수님. 일본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정성이 느껴졌어요. 준비된 전통 한식 식사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이 음식은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지요. 대화는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였어요. 일본의 예절도 세심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형식을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도연의 아버지는 제게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쟁, 가난, 그리고 발전의 시간들. 그 속에서도 가족의 끈끈한 유대는 변함없었죠. 우리 가족에게 역사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죠. 이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역사는 항상 문서와 유물 속에 있었지만 진짜 역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한옥의 정갈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군요. 처음으로 하나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전통 혼례장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식 결혼식도 있었겠지만 하나애와 정도연은 전통 혼례를 선택했어요. 화려한 색채의 한복을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저도 준비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 어울려요. 하나애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결혼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악기의 선율, 엄숙한 절차, 그리고 모든 이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국적의 하객들이 이 전통 의식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카야마 교수님,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정도연의 아버지가 내게 건넨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연회장에서는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판소리, 한국 무용, 그리고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조선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이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문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 숨쉬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생명력이 아닐까요? 교수님, 건배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책으로만 알던 조선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의 만남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나애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편견과 거리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요. 도쿄대학교 강의실로 돌아온 지 한 달. 오늘은 새 학기 첫 강의 날입니다. 강단에 서서 기대에 찬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같은 동양사 강의를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업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강의실에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제 뒤 스크린에는 조선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역사를 연구하며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품격까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은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간 위에 남긴 가장 진실한 흔적입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책으로만 알던 조선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축 속에, 문자 속에, 기술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품격 속에 그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선을 이해하는 일은 단지 한 나라의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자존심과 정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일이란 걸요.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내 삶의 전환점으로 끝내지 않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 우리가 몰랐던 자긍심의 얼굴을 전해드리겠습니다.